6.9%포인트. 이 숫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그냥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최신 폐암 치료의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숫자죠.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맞춤형 치료를 받을 기회에 있어서 인종 간에 이렇게 뚜렷한 격차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임상종양학회, 다들 아시는 바로 그 ASCO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말기폐암 치료라는 복잡한 세계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풀어야 할 현실적인 숙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특정 암이 왜 그렇게 다루기 힘든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최신 치료 전략은 뭔지,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죠. 치료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 또 환자와의 소통은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는 이 멋진 가이드라인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어떤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암은 바로 유전자 변이가 없는 사기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치료가 까다롭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유전자 변이라는 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게 뭐냐면요. 암세포를 계속 자라게 하는, 말하자면 핵심 엔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바로 이 엔진만 딱 멈추게 하는 표적 치료제라는 걸 개발해 온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오늘 다룰 유전자 변이가 없는 암입니다. 이건 뭐랄까 특별한 열쇠 구멍이 없는 자물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맞춤 열쇠, 즉 표적 치료제를 가지고 있어도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치료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차 치료가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약이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다음 방어선은 뭘로 구축해야 할까? 이제 아스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공식적인 2차 치료 전략, 그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차 치료, 말 그대로죠. 1차 치료라는 첫 번째 방어선이 효과가 없거나 내성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는 치료들 말합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나 이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단계고요. 자, 이 치료 전략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단계가 나뉘어 있죠. 일단 1단계는 강력 권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표준 치료법인 백금 기반 항암 화학요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과를 못 보면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조건부 권고 옵션들, 도세탁셀이라든지 페메트렉시드 같은 약제들을 환자 상태에 맞게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게 정말 최신 지견을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HER2나 CMET 같은 특정 바이오마커가 확인된 정말 소수의 환자들에게는 트라스투즈맙, 데륙스테칸 같은 아주 정밀한 표적 치료 옵션까지도 열려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상적인 치료 계획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환자들이 이 플랜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제부터는 이 이상적인 가이드라인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지점들, 그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시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치료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이오마커 검사율에서부터 백인 환자와 흑인 환자 사이에 이렇게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 검사를 못 받는다는 건 애초에 자신에게 맞는 표적 치료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시작점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ASCO 가이드라인이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변수들을 다 보정해도 이 격차는 여전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환자의 나이나 다른 건강 상태 같은 걸 다 고려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우리 의료 시스템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장벽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인종 문제만은 아닙니다. 당장 보험이 없는 환자들, 또 대도시에 살지 않아서 종양 전문의를 만나기조차 힘든 분들, 언어의 장벽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치료 자체의 비용뿐만 아니라 병원까지 오가는 교통비, 일을 쉬어야 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최신 치료로 가는 길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현실의 장벽들 앞에서 어쩌면 최첨단 기술보다 더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 사이의 소통입니다. 환자와 의사가 나누는 그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코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의료진이 환자와 꼭 나눠야 할 대화 주제 리스트를 아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 이제 이 약을 씁시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치료의 목표가 완치인지 아니면 증상 완화인지, 이 치료의 장점과 위험은 뭔지,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다른 질병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지어는 이 치료로 인해 겪게 될 경제적, 심리적인 어려움까지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공동 의사결정의 핵심이겠죠. 그렇다면 좋은 소통과 그렇지 않은 소통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비교를 한번 보시죠. 왼쪽처럼 어려운 의학 용어만 늘어놓거나 부작용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처럼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치료 과정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렇게 잘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이게 실제 임상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려면 또 어떤 현실적인 과제들을 넘어야 할까요? 가이드라인은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결국 돈 문제라는 거죠. 환자가 내야 할 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권고되어도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임상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현실이죠. 이 경제적인 부담이 치료 효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입니다. 사실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암만 딱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신약 임상시험에서는 이렇게 여러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아예 배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실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복잡한 환자들에게 이 최신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최신 폐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과 그 뒤에 가려진 차갑고 현실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과학의 발전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특정 누군가가 아닌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이 가이드라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